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30편. 아니, 벌써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글로벌 메일에서 한 열흘 전쯤에 나왔던 기사인데, 사실은 그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지난달 2월달 시장에 대한 자료가 어저께 나왔어요. 어저께 나왔는데, 그거보다도 한 열흘 전에 글로벌 메일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벼랑간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도 지난달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마켓이 수상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살아난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 메일에서 표현하는 거는 이제 벼랑간 바이어들이 몰려와서 경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주로 100만 불 내외의 단독주택들이 10장에서 20장의 오퍼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스카보로에 있는 17 샌디 훅 스퀘어에 있는 집은 89만 9천 불에 나왔는데 103만 8천 불에 오퍼가 16개가 들어왔다. 그래서 팔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리치몬드에 있는 3베드룸 2스토리 단독주택 2층 집이 129만 불, 그러니까 130만 불에 나왔다가 148만 7천 불에 팔렸다. 이때도 오퍼가 10개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토론토 세미디테치드 같은 경우에도 99만 5천 불에 나왔는데 145만 불에 팔렸다. 뭐 이런 얘기도 쭉 있는데,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집들이 이제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요 가격대는 그렇고, 요 가격대가 넘어가는 것들도 이제 팔리기 시작하지만 이렇게 스트롱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경쟁이 심한 데가 어디냐? 100만 불에서 130만 불. 그때가 가장 경쟁이 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경쟁이 심한데 작년 멀티플 오퍼와 다른 점은, 작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going crazy 해가지고 굉장히 그 미친 듯이 가격을 높여서 사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 그런 crazy price는 없다. 그리고 꽤 리즈너블하게 멀티 오퍼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긴 사지만 그렇게 막 달겨들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어저께 발표 나고 나서 이제 BNN 블룸버그에서 이제 토론토 부동산 협회의 내용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1년 만에 가격이 처음으로 올랐다. 실제로 수요는 많아지고 시중에 물건이 없고 이제 사람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올랐나 보면 GTA의 평균제 가격이 작년 2월 달에 133만 불 피크였다가 거래도 꽤 많이 됐죠. 한 달 동안 9천 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물건이 거래됐었는데 그것이 쭉 떨어져서 작년 7월, 8월에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1월 달에 지금 제일 바텀이죠. 1월 달에 103만 불, 약 30% 가까이 떨어진 거죠. 25%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09만 불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평균 5.5%의 가격이 올라갔다. 한 달 동안 5.5% 엄청나게 반등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뭐 날짜도 이틀 적잖아요. 3일 적죠. 3일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더 많이 거래가 됐다. 그런 얘기죠. 단독주택을 보면 단독주택의 이제 이 빨간 라인은 토론토의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파란 라인 선은 이 905 지역의 가격의 변화, 그리고 이제 파란 막대는 905 지역에서 거래된 물건 숫자, 빨간 거는 토론토에서 거래된 물건 숫자. 이렇게 차트를 한 장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다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작년 2월, 3월 달에 피크였다가 지금 작년 7월, 8월 달에 바닥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한번 바닥치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한 해 하반기 동안 150만 불, 160만 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뚫고 170만 불대로 올라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 다시 또 160만 불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올랐죠. 110만. 그리고 거래량도
벼랑간 2월 달부터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년에 그 봄 시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제 봄 시장이 보통 2월, 3월, 4월 달에 이제 마켓이 이제 거래가 막 되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도 그렇고 모기지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벌써? 라는 느낌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번 편 비디오 벌써 아니 벌써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뭐 이 정말이야? 진심인가? 이게 마켓이?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한 달 정도 1월 중순부터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미도 마찬가지예요. 세미 디태치도 이제 1월 달에 비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뭐 토론토도 그렇고 905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11% 올랐어요. 세미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그죠? 타운하우스도 이제 1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토론토 지역은 2.5%, 905는 5.9% 올랐어요. 타운하우스. 그래서 단독주택, 세미, 타운하우스 전부 다 골고루 1월 달, 2월 달에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콘도도 보면 완만하지만 콘도는 이렇게 뚜렷하게 이 박스권을 탈출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2.4% 토론토 905 둘 다 2.4%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5.5%를 하는데 콘도는 좀 덜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은 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2월 달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팔리는 걸 보면 뭐 지역적으로 차별화 좀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게 빨리 팔리고 어느 지역은 잘 안 팔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빨리 팔린다는 것이 가격이 강세라는 뜻이고 늦게 팔린다는 것이 가격이 약세라는 뜻이죠. 마켓이 아직도 슬로우하다. 그러니까 보통 마켓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보다 더 빨리 팔리느냐 한 달보다 늦게 팔리느냐를 놓고 보면 여기 아직 바이어스 마켓이다. 아니 여기는 셀러스 마켓이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대충 올 트랩을 전체를 놓고 보면 팔리는 기간이 33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걸리죠. 그게 트랩 GTA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3일 걸리는데 이거보다 좀 이제 빨리 팔리는 데가 이제 듀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일. 그다음에 할튼, 뭐 옥빌, 벌링턴 그쪽이죠. 요크리전, 뭐 반, 리치먼드힐, 마캄, 뭐 요 지역이죠. 오로라, 뉴마켓 다 이제 요크리전. 여기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평균보다 좀 빨리 팔리고, 그 다음에 필 지역이나 토론토 지역, 그 다음에 심코 이런 지역은 이제 평균 33일보다 한 뭐 2, 3일 더 늦게 팔린다. 조금 약세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지역이 윗비 17일 만에 팔린다 평균. 그 다음에 밀튼, 에이젝스, 오샤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듀람 지역이 제일 이제 빨리 25일이니까 제일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크리전 중에서도 스토어빌, 그 다음에 이제 마캄, 오로라, 뭐 뉴마켓 이런 쪽이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더디게 팔리는 쪽이 이제 이니스필, 칼레돈, 이사, 브로 이게 싱코 카운티죠. 싱코 카운티 쪽에 이제 그렇고 이제 GTA에서는 이제 토론토 웨스트 쪽이 34일. 뭐 조금 느리다, 뭐 많이 차이 안 나요. 조금 느리다 볼 수 있죠. 네, 벌링턴, 토론토 센트럴 뭐 이런 도 좀 느리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시사가 뭐 이런 쪽도 조금 오렌지빌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스트롱했었는데 좀 이제 많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파실 분이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뭐 살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뭐 빨리 움직이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근데 이제 사는 게 지금 모기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뉴스는 뭐 5년 모기지를 고정 모기지를 지금 한다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기지 레이트가 조만간에 내려갈 거니까 뭐 저는 빠르게 내려간다고 보는데 하여튼 근데 5년 고정 모기지가
작년도 그 12월 달을 정점으로 1월, 2월 달에 모기지 레이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는 올렸잖아요. 1월 달에도. 금리는 올렸는데 모기지 레이트는 내려가고 있어요. 5년짜리니까. 그게 뭐냐, 은행에서 지금 단기 금리는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내릴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내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5년 모기지 레이트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집이 많이 팔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기 어려워지고 집은 사야 됐고,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모기지를 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2021년에 전체 모기지의 10.6%가 프라이빗 모기지였는데 이제 그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2022년, 2023년 들어가면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레스트는 올라가고 경제는 안 좋아서 인컴도 별로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니까 은행에서는 돈 안 빌려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은 사야 되겠다. 그럼 프라이빗 모기지를 산다. 프라이빗 모기지가 뭐 어떤 거냐? 프라이빗 모기지는 일반 모기지보다 레이트가 비싸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 신용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모기지 레이트가 다 다르죠. 이자율이. 근데 대부분 많은 것들이 뭐 원리금을 같이, 보통 은행에서 돈을 모기지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잖아요. 근데 프라이빗 모기지는 기간도 짧고, 뭐 1년이면 1년, 뭐 이렇게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온이다. 인트레스트만 낸다. 그런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텀도 이제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뭐 프라이빗한 거니까 플렉시블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은행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조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테디하게 뭐 꾸준히 봉급쟁이처럼 매달 얼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컴이 다르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굉장히 조건이 쉽다. 그러나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 그 외에 뭐 이자뿐이 아니라 뭐 프라이빗 모기지 같은 랜더 피도 있고 브로커 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외로 들어가는 돈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내야 되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롱텀으로 프라이빗 모기지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없고, 숏텀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숏텀으로 모기지를 가져가는 거다. 이걸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느냐? 프라이빗 모기지. 대부분의 신문에 나와 있는 모기지 브로커들이, 대부분의 모기지 브로커들이 프라이빗 모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프라이빗 모기지는 굉장히 이자율이 비싸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숏텀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고, 이제 페드에서 이제 지금 1월 달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음으로 해서 페드에서 이제 고민이 빠진 거죠. 3월 달에 이제 3월 20 며칠 날이죠. 그때 다시 이제 금리를 조정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한 보름 좀 더 남았나요? 네, 3주 남았는데 이제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뭐 원래 컨센서스는 0.25 더 올린다. 3월 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0.5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올려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페드 의원들 간에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 같은 미네폴리스 페드 그 프레지던트인 사람, 이 사람 경우에는 5.5에서 5.75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1%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1%를 그러면 꾸준히 0.25씩 4번 올릴 건지, 아니면 0.5% 일단 올리자.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가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어틀랜타 페드 이 사람이 올해 보트 투표할 권리는 없지만 이 사람은 5%에서 5.25%에서 좀 스테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보자. 우리가 금리를 그동안 급하게 많이 올렸는데 상황을 더 지켜보자,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페드 의원들 상에서도 생각이 달라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좀 인플레이션을 보는 지수가 두 개, CPI가 있고 PCE가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PC는 뭐 순한 맛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가령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그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PC는 좀 약하게 나오고 높게 나오는데, 이 CPI는 좀 높게 나오는데, CPI 같은 경우에는 그 쉘터, 그러니까 주거 비용에 대한 그 웨이트가 PC보다 2배나 많아요. 그죠? 근데 PC는 또
CPI보다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더 비중이 더 많아요. 비중이 서로 다르게 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PC가 더 많이 오르고 또 많이 내리고, 또 어떤 경우는 CPI가 더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PC가 이제 왜 자기네들은 페드에서는 PC를 봐요. PC를 왜 보는지, 왜 그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당신들이 보는 것보다 순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페드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바이든은 이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바로 1년 전, 그러니까 대통령 3년 차에는 보통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고 뭐 경기를 좀 부양하는 편이죠. 그래야 경기가 좋고 투표하는 사람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이제 금리를 왜 이렇게 올리냐, 내려라라고 압력을 하고 있고,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야 인플레이션을 봐라서 굉장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페드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폴리티컬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페드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그 노동청에서 매달 발표를 하잖아요. 매달 발표하는 게 이제 고용률, 실업률 매달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실제적으로 2월 달 거를 3월 달에 발표하잖아요. 그죠? 1월 달 거를 2월 달에 발표하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발표하고. 이 정부에서 이제 여러 기관이나 회사에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만드는데, 이게 말고 일반 그 리크루터들, 그러니까 잡 서치하고 잡 헌팅 해주는 그런 회사들, 일반 회사들이 자기의 직원이 필요하면 이런 회사들한테 의뢰를 하죠. 의뢰를 했으면 이 회사가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인디드라든가 졸트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잡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보면 2022년 말부터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잡 오프닝이. 그런데 거버먼트에서 조사한 건 잡 오프닝이 늘어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버먼트에서 조사하는 것과 리크루터는 리얼타임이니까 기업에서 요청을 해야 숫자 잡이 생기는 거지, 지들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리얼타임이잖아요. 그죠? 당장 지금 숫자가 얼마냐, 오프닝 숫자가 얼마냐는 게 리얼타임이고, 정부에서 조사하는 건 한 달 지나고 나서 조사하고 한 달 지나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조사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리크루터들 얘기는 전반 인더스트리에 걸쳐서 지금 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실업자도 많이 생기면 돈을 못 쓰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쓰게 되면 그런 물가가 내려갈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잡 오프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는 그 데이터의 정확도가 실제적으로 리얼 월드에서 리얼타임으로 보이는 데이터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페드에서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내려간다, 이게 다이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토브에서 다이얼 돌리면 더 뜨거워지고 내리면 덜 뜨거워지고, 다이얼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면 뭐 내려가,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팩터가 있어요. 그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리면 내려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경제가 쉬우면 뭐 아무나 하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시발된 게 뭐냐면, 그 바이든이 그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에서 그 원유 생산량, 셰일 가스 생산을 확 줄이는 바람에 원유가 모자라고, 그때 때에 맞춰서 코비드 록다운이 풀리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잖아요. 원유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올해 지금 이제 거꾸로 될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게 이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에 보면 이제 그 초록색이 디맨, 수요고 파란색이 서플라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어잖아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2021년도에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초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수요가 줄어들었죠.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중국이 또 록다운 했고, 이제 그러면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공급과 맞아지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올해 다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다시 원유가 100불대로 올라간다. 이 연말까지.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이것이 IEA,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실제로 원유 생산량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맨드는 늘어나고 있는데, 뭐 레코드 하이, 월드 그러니까 그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서플라이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올 3월 달 돼서 하루에 50만 배럴씩 줄여나가겠다. 우리가 보통 디맨드가 하루에 1억 배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가령 미국이 1000만 배럴 하루에, 근데 사우디가 1000만 배럴, 러시아가 한 900만 배럴, 그 빅3가 다 그만큼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해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빅3가 그렇게 생산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3월 달 돼서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겠다. 50만 배럴, 하루에 50만 배럴 줄이겠다. 결국 오일 값이, 석유 값이 올라가는 게 불을 보듯 통하고, 석유 값이 오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인플레이션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올해의 리스크라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잡오프닝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커밍백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코로나에 몰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빨리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지금 소모전이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은 또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다 죽은 놈 억지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총알바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어차피 얘는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데 왜 그거를 총알 계속 일으켜 세워서 총알을 맞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뭐 유럽에서 무기 대주고 미국에서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그리고 계속 싸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권투 시합을 하는데 3라운드에서 카운터파츠 말아서 쓰러져 있으면 그런 게임 아웃 하면 되는데 걔를 끝까지 심판이 일으켜 세우면서 계속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겠죠? 그럼 맞았으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힘든 거는 이제 때리고 있는 러시아도 힘든 거예요. 소모전이니까. 그럼 러시아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인데, 사설 중에서 이제 기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벤자민 네타냐후 수상과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동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올 수 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무기 대주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미국을 우크라이나 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 된다. 중동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뭐 러시아 가서 싸우라 그런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걸 이스라엘이 계속 보고 있어요. 워치아웃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의 핵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르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죠. 무조건. 미국만 안 들어요. 그냥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전이 맞아요. 그러면 그 불똥이 사우디나 UAE 쪽으로도 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하고 UAE나 뭐 카타르나 다 미국하고 안 좋잖아요, 사이가. 바이든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이가 나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도 스스로를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거를 뭐 러시아에서는 간단해요. 그냥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걸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자기가 전쟁 안 해도 조금만 도와주면 무조건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린다. 그러면 중동전이 발생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이점 뭐냐? 중동전이 발생하면 석유값이 오른다. 첫 번째.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석유값이 오르면 치명적이죠. 두 번째. 미국의 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분산된다. 그럼 그걸 또 좋아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이죠. 중국과 대만 해협 간의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미국은 좀 중동전과 우크라이나 양쪽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만 쪽이 불안하다. 이때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그 다음이죠. 한국은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너 돈 많잖아.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총체적 실패가 뭐냐?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 거 있어요. 트럼프 때는 러시아를 끌어안으면서 중국 한 쪽에 포커싱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까지 밀어내므로 해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금 내년 대선 폴을 보면 민주당이 약간 앞서고는 있지만 지금 굉장히 넥투넥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오늘 한 얘기 또 오늘도 길게 했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게 했는데 제가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돌아왔다. 백투 노멀 돌아왔고 올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멀티플로퍼가 이제 100만 불대 단독 주택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번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골고루 오를 것 같다. 콘도 시장도 조금씩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근데 포커스는 싱글 단독 주택이다. 왜? 단독 주택이 올타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 콘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떨어졌지만 단독 주택 한 25%가 평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2월달에 5% 올랐으니까 아직도 한 7, 8% 더 오를 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이게 여기에 포커싱을 해야 되겠다. 포커스에서 많이 오를 거다. 그러니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냐? 인플레이션이나 인트레스트는 결국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sooner or later, 올해가 될지 올 연말까지는 다 잡힐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픈하면서 원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을 안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석탄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원유 생산만 안 하면 지구가 깨끗해지냐 이거죠. 원유 생산 안 하면 그럼 당장 돈 돌아가냐 이거죠. 원자력도 핵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럼 뭘 해? 그러면 석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석탄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탄산가스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올 1월 달에도 있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좌파 정치인들 다 모여서 하는 게 다보스 포럼이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온실가스 줄이자는 사람이 전부 다 개인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왔어요. 제트 타지 말고 기차 타고 와 있어야지. 아니면 걸어오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에너지의 위기가 다시 오고 IEA 리포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오르고 경제가 다시 위험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서 말한 것처럼 베탄야후하고의 인터뷰예요. 이스라엘 수상과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월에 대한 문제. 이거 다보스 포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월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세계적인 경제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마켓을, 마켓만 좁게 놓고 봤을 때의 뷰와 우리가 외적인 요소를 넓게 놓고 놨을 때의 뷰, 양쪽을 놓고 우리가 다중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 재밌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냐. 엊그저께 카나다가 지난 2번 선거를 했다. 그러니까 2번 선거를 했죠. 그러니까 자유당이 2번 다 이겼잖아요. 그죠? 저스틴 트루도의 2기 때 트루도가 이겼고, 그다음에 중간 선거를 다시 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이겼잖아요. 그거 했을 때 실제로는 중국이 관여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 사람 3분의 2가 이거 중국이 관여했다. 그래서 선거가 오염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3월 2일 날은 이제 그 연방 선거를 감시하는 기구, 그러니까 선관위 같은 거 되겠죠. 커미셔너 오브 캐나다 일렉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이 관여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리포트도 있다.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저스틴 트루도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국이 지금 뭐 캐나다뿐이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뭐 한국도 관여할 수 있죠. 그죠? 뭐 한국이 가까운 나라 안 할 리가 있나요? 미국과 캐나다도 했다 그러면. 그죠? 캐나다에서 그 이제 3월 1일 날 이제 틱톡을 틱톡을 캐나다 정부가 쓰는 모든 기구에서 그 디바이스에서 틱톡을 뭐 뺐다. 그럼 뭐 캐나다뿐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EU, 인디아, 뭐 인디아는 뭐 중국 앱 여러 가지를 다 추방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전부 다 그 틱톡을 이제 못 쓰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 틱톡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죠. 정치 얘기인데 아무튼 오늘 그 뭐 긴 시간 또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아니면 의문이 있으신 분은 뭐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안 하는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